그동안 이제 거의 한 11년간 이제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는 독서 모임이 6시 40분에 이제 매주 했었는데 자기다움을 완성한다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다움이 아니라 뭔가 좀 누가 따라가는 방식들.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좀 빨리 뭔가 그쵸. 보이는 거. 근데 꿈이라는 거 자체가 오늘은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저자 장주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 분야에 한 16년간 이제 교육 기획자로 있는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최근에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 책을 쓰게 되었고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한 10년 동안 독서 포럼 나비를 운영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꿈으로부터 어떻게 공동체로 연결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뤄놨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트라이브즈라는 이제 공동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세스 고딘이 이제 트라이브즈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말했었죠. 근데 그 책 안속에 요즘 시대에는 뭔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뭔가 부족화되는 어떤 현상들을 트라이브즈라고 이제 명명했는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공동체 모델, 어떤 대안적인 어떤 교육 모델, 그것을 공동체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실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그 작가님 그 이제 11년간 매일 새벽 6시에 독서 모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안 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른 시간에 책을 읽는 모임을 한다는 거는 또 거기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또 대단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그렇게 10년 넘게 독서 모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거의 한 11년간 이제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는 독서 모임이 6시 40분에 이제 매주 했었는데 운영진을 하면은 거의 6시에 이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되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들이 그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으러 와서 책 읽고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 자체도 되게 힘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되게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와닿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 성장하는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성공하는구나. 이런 공유들을 이제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에 대한 어떤 것들, 변화에 대한 부분들, 교육 기획자로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변화를 다루는 거잖아요. 좀 변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게 뭐 1년, 2년 하는 거 아니고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뭐 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나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무엇보다 사람들이 독서 모임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맨 처음 올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오는데 책을 읽고 그다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나중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 안에 제가 책 쓴 사람만 해도 한 열 몇 명? 그 사람들이 초반에는 그냥 일반 책을 읽으러 왔던 사람들인데 뭐 책을 쓰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맨 처음 참여했을 때는 그냥 책 읽고 나 좀 변해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실질적으로 보이는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책에서 이제 제가 작가님의 좀 그 써주신 문장 중에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자기다움을 완성한다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이 자기다움을 완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다움을 완성한다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은 제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의 모험을 하게 되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끌리게 되잖아요. 그다음 하게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누구 스타일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 그다음 자기만의 어떤 그 방식들, 그런 것들, 뭐 아우라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자기다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은 다 제각각 자기만의 뭔가 개성이 있고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사실 이제 좀 주위를 둘러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거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기다움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교육받은 방식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된다. 이런 제 관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그 사람만의 어떤 그 방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다움이 아니라 뭔가 좀 누가 따라가는 방식들 그런 걸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공교육을 뭐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교육 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하나다 보니까는 네. 그것들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 살아온 방식들, 그 다음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들 이런 것들이 자기다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그 대안학교 나오셨으니까 대안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 뭐 네. 선후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네. 정말 뭔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개성에 맞춰 살고 있는 아니면은 역시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그 틀 안에서 뭐 조금 다른 교육을 받았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좀 표준화되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저도 이제 대안학교 제가 1세대거든요. 그래서 1세대여서 한 15년 지금 한 20년이 지났죠.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그 잘했나 못했나 그 기준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보면은 이제 또 그걸 평가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반반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100% 대안 교육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완전 차별되고 다르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그 나름대로 그냥 저는 그때 좀 약간 꿈이 명확했던 친구들 그다음 그 당시에 좀 어린 시절에 좀 뭔가 방향이 뚜렷했던 친구들은 좀 지금의 그냥 직장인 생활이나 이런 삶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삶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람스럽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면은 독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안학교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작가님께서 다녔던 대안학교는 좀 대체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주변의 사람들이 좀 꿈을 뭔가 찾아서 뭔가 노력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안학교 나왔을 때는 그때는 대안학교 개념이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뭔가 정착되지 않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일기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시도하고 많이 그 실패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기생들은 저희가 뭐 주일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막 미팅하거나 안 그러면은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규율을 이제 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뭐 동아리를 만들면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팅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저는 대학교 올라갔을 때 뭔가 동아리 만드는 거나 그 모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되게 좀 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적이고 그런 걸 좀 이제 위험을 좀 즐기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학부모나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인 데다가 또 대안학교의 일기로서 또 더 그런 정해지지 않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더 육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작가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꿈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기다움이 좀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다고 봐요.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독특한 경험을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다움이 뭔가 좀 다르게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의도적인 거는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목표를 가지고 거기 따라서 자기가 경험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시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정립되면서 자기다움의 어떤 스타일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자다 그러면은 기획자로서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게 돼요. 교육 기획도 하고 마케팅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냥 교육 기획보다 그냥 뭔가 좀 다른 그런 기획적인 요소 이게 이제 나만의 어떤 자기다운 기획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뭐 말씀하셨지 뭐 꿈이 뭐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보면 넌 꿈이 뭐야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뭔가 직업적인 거 뭐 대통령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뭐 경찰관이 될 거야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주변에 제 지금 친구들 보면은 뭐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진정한 꿈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꿈이란 게 좀 약간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네. 네. 아주 한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약간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도전적이고 저는 이제 80세대인데 그때 2002년 월드컵도 막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굉장히 공교육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전 세대에는 제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꿈이란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뭔가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꿈이란 것이 되게 좀 흔해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은 꿈이란 것 자체가 약간 어떤 드림리스트 같은 약간 단순한 어떤 개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건물을 가보고 싶다, 그 다음 뭐가 되고 싶다, 네. 약간 형식적인 어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꿈을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꿈에 대해서는 약간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간,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꿈을 가지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꿈에 대한 의미가 커지고 그 다음 의미도 커지면서 자기 존재도 커진다. 약간 이런 것들을 진짜 이게 의미 있는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꿈을 뭐 똑같이 우리가 100억 부자가 되겠다 했는데 100억에 맞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100억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의미도 100억에 대한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자기 존재도 그걸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꿈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꿈에 대한 의미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자기의 존재가 커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즘 세대들, 좀 젊은 세대들이 꿈을 이루기 좀 어려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꿈이 사실은 되게 좀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좀 빨리 뭔가 그쵸. 보이는 거. 근데 꿈이라는 거 자체가 자기가 좀 이루기 달성하기 어렵고 그다음 좀 커 보일수록 그게 좀 장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장기적인 것을 좀 버티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다가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젊은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나. 뭔가 좀 빨리 실망하는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멈추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가님께서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네,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게 많아질수록 다음에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 미쳐가지고 상황이 닥쳐서 어떤 핑계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또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전에 포기했던 것보다 더 포기가 더 빨라지는 거죠. 네. 그 반대는 뭐겠어요? 뭐 포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그런 것들을 또 도전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포기하는 것도 뭔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포기하면은 그 다음번에 포기하기가 더 쉽고 나중에는 더 포기하는 것들이 더 점점점 쉬워진다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진짜 꿈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네. 하기도 귀찮고 뭐 왜 그 꿈을 가져야 되는지 뭐 꼭 꿈이 있어야지 뭐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 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없는 거면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사람만의 어떤 스타일이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싶어 네. 뭐 그러면서 평범하게 이제 살 수도 있죠. 그 다음 또 이미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만족해 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더 나은 거를 원하는 존재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또 하고 싶고 그러고 전 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삶에 어떤 활력을 준다고 생각을 주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걸 가지면은 뭔가 삶에 대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약간 요즘 세대의 어떤 무기력증 약간 뭔가 빨리 포기하고 뭔가 삶에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뭔가 좀 삶에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 회의론적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게 자기만의 어떤 의미 있는 꿈, 그 다음 장기적인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냥 꿈이 없는 상태가 좋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사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네. 나는 진짜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고 뭔가 내 꿈, 뭔가 내 삶의 뭔가 방향성 네. 이런 거를 이제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뭘 해보면 좋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자기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책부터 읽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냥 사례로 들면은 저도 기획을 너무 교육 기획이라는 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교육 기획을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책으로 그거를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일단은 꿈을 이룬다는 게 어떤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막 하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이거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내가 뭘 원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서점에 가서 서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한번 쭉 산책하듯이 네. 그런 책들을 한번 몇 권 집어보면서 나와 비슷하게 산 사람들 그 다음 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렇게 또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란 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뭔가 딱 정해지면 뭔가 딱딱 보여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꿈이란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발견하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단서로 찾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발견해 나가는 거. 그런 게 또 꿈에 대한 재미고 또 의미 있고 그다음 저도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삶이 죽는 날까지 계속 아마 찾게 되겠죠. 더 높은 의미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서점을 딱 돌고 책도 좀 몇 권 읽어봤다. 그 다음에 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정리를 좀 해야겠죠. 꿈이란 것이 내 꿈이기 때문에 자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를 돌아보려면 뭔가 좀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3가지를 해보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 정리, 그다음 미래 설정, 그다음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거 이런 부분인데 과거 정리를 할 때는 3가지 관점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변화시켰던 시간들, 그다음 나를 변화시켰던 생각들, 그다음 나를 변화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기록을 해보면은 거기에 어떤 단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뭘 좋아했고 뭘 잘했고 이때는 왜 이런 게 끌렸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래를 설정하는데 미래를 설정할 때는 한 가지만 설정하지 말고 한 3가지를 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기획자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기획자, 경영기획자, 그 다음 뭐 공동체 기획자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술가, 그 다음 나는 뭐 작가, 그 다음 나는 뭐 유튜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3개를 정하고 일단은 3개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나중에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개를 한번 정해보고 그걸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내가 어떤 환경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이제 투두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3개를 한번 쭉 해보면은 자기를 좀 정리할 수 있고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거 책을 보시고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사례를 따라해 줘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밑줄로 한번 쭉 그냥 빈노트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10년치 책을 내주는 거예요. 10년치 자기가 살아온 5살, 10살, 15살, 20살 이렇게 쭉쭉 하고 과거의 그 점을 한번 찍어보면서 한번 나는 과거에 어떻게 했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한 50년, 60년이 한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어떤 나를 돌아보는데 굉장히 좋은 관점들을 이제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책에서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지금 낯선 단어긴 해요. 이 정체성 자본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정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거겠죠? 정체성 자본은 뭐냐면은 맥제이 교수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 이유 그 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불할 때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나의 경험이 어딘가에 그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본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독특한 경험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의 내리고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번 경험해서 사업의 어떤 원리를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업할 때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겠죠. 그건 돈을 받고 이렇게 뭔가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경험들, 그 다음 가치 있는 어떤 관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어떤 생각과 경험과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몸에 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형성하는 어떤 정체성인데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타인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어떤 경험, 그다음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겠죠. 그런 것
것들을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뭔가 학습한 것들 하고 네. 경험한 것들, 이렇게 뭐 말투부터 시작해서 뭐 그쵸. 내가 뭐 네. 어디에 발표를 해보고 네. 뭘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뭔가 살아가는데 가치 있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것을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하든 간 우리 모든 경험을 일단 하게 되잖아요. 네. 뭐 군대를 갔는 것도 이제 경험일 수 있고 뭐 혹은 장사를 한 것도 경험일 수 있는데 모든 경험은 가치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살면서 뭐 굳이 뭐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쓸모없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 자체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가치 없는 경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경험들, 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시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은 정체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꿈을 통해서 어떤 실패한 것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것들을 반성해가지고 더 꿈에 나아갈 수 있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가지고 타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경험을 가지고 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이롭지 못하게 혹은 아예 쓸모없이 이제 네.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험이 뭔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뭔가 사이클이 있을까요? 그 사이클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삶이라는 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책에서 이제 깨달은 거는 좀 의미 있는 어떤 경험들 사이클은 꿈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한번 내가 어떤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맞는 어떤 것들이, 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되겠죠. 도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게 되겠죠. 실패했던, 성공했던.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관점이 생기겠죠. 내가 이때는 이게 실패한 거구나,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뭔가 패턴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들이나 아니면 어떤 스타일들, 그 다음 내 어떤 가치관들, 네. 삶의 원칙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어떤 뭐 정체성 자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아닐까, 사이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바쁘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뭐 경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한정된 24시간, 특히 네. 또 7, 4시간 또 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할 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시간 관리가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뭐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요즘 옛날 사람들보다 정보도 되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인스타 봐도 사람들 막 뭐뭐 했다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되게, 정보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왠지 그거에 대해서 막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역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왜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가졌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약간 시간 관리를 좀 관점이 좀 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언제 생겨났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관리의 개념들은 보통 산업화 시대 때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 때는 시간을 투자하면은 뭔가 결과물, 어떤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투자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돈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이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을 빡빡하게 관리하고 사람의 시간이 있으면은 이 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생산성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즘은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들, 사람들이 여유를 높은 가치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성을 가진 어떤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어떤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삶과 어떤 일과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시간 관리의 개념을, 자기의 어떤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책에서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7일 중에서 하루를 반드시 쉰다고 하거든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주의 어떤 계획들, 목표들, 그 다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간 관리들, 일 중심적인 어떤 시간 관리들, 그 다음 뭔가 좀 성과 위주, 그 다음 생산성 위주의 어떤 시간 관리들, 그런 관점들에
사람들의 어떤 시간 관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약간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어떤 시간 관리들 그런 관점의 어떤 시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만약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전제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는 한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고 두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에 뭐 10만 원씩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달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어떤 좀 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고 거기에 달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 관리의 어떤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 시간을 얼만큼 앞당기냐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앞당겨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 두 가지 어떤 전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는 시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 또 나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전문가의 한 시간과 그냥 일반인의 한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꿈을 말씀하실 때 빨리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꿈을 앞당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간의 관점에서. 일단은 제가 그 시간 관리를 한 4가지로 뒀는데요. 일단 시간을 잘 쓰려고 하면 시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의 특성을 제가 뭐 지칭성, 심리성, 에너지, 공동체 이 4가지로 뒀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시간의 직진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은 우리가 어떤 동그랗게 어떤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계속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의 끝에서 나를 역산해 가지고 현재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시간의 어떤 직진선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쪼개서 계속 뭐 장기 목표, 그다음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현재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심리성인데요. 시간을 쓸 때 보통 사람들이 좀 쉬운 일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먼저 할까요? 쉬운 일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네, 쉬운 일을 먼저 하죠. 근데 쉬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일은 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연구로도 밝혀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시간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시간이 24시간이 있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어떤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통 한 8시에서 뭐 11시 사이 그때 오전 타임에 한 번 보편적으로 그다음 오후 시간대 한 4시에서 7시 사이 그때가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고 해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시간의 어떤 하루 재구성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시간이 이렇게 24시간 있으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은 몰입도가 높은 시간에 배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효과가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인한테 적용해 보면 자기의 어떤 가장 최적의 시간에는 뭔가 몰입도 있고 생각하고 그다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 집중력가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어떤 미팅이나 어떤 좀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 어떤 굉장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시간의 공동체성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뭐 10시간 걸리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사람들과 나눠 가지고 한 5명이서 하면은 2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4가지들을 시간의 특성을 나의 어떤 꿈에 매칭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앞당기고 그다음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관리법이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약간 책에서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번 책에서 좀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그 작가님의 그 사업체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트라이브스라는 그리고 이제 세스 고진이 트라이브스를 얘기하기도 했고 이번 책에서 굉장히 좀 이런 공동체 뭔가 부족 뭔가 같이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야 지금 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잘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런 뭔가 부족성, 같이 하는 거 이게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그 주제를 정할 때 키워드가 2가지가 있다면 꿈과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꿈이 공동체의 어떤 길을 만든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약간 이런 컨셉인데 솔직히 보면은 꿈이란 것도 약간 식상하고 공동체성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 좀 많이 개인화된 그런 시대에 좀 약간 좀 옛날 같은 그런 의식은 솔직히 있어요. 그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시대에
사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식상해지고 없어지는 상황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나 그 다음 또 과거의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좀 변화를 이끌었던, 좀 성장기를 이루었던 어떤 시대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모여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변화시키고, 시대에 대한 어떤 변화 자체는 그렇게 항상 어떤 개인의 꿈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로 퍼져나가면서 변화를 이뤄 나간 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롤모델이라는 테슬라도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이 있다고 세상을 바꾸진 못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공동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식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원리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기본 원리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것들을 제가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꿈을 가지고 있거나 꿈을 꾼다고 해서 이게 뭐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꿈을 뭐 꾼 채 끝나는 경우도 있고, 꿈을 이루는 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일론 머스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진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짜 그 종교처럼 이 사람을 따르고 신뢰하고 막 일론 머스크의 꿈을 함께 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왜 이게 공동체 형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공동체가 많아졌다고 성공하고 적다고 실패하고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사회 곳곳에 의미 있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일들을 하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공동체 자체가 사회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진 공동체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다 결합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가 보완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자체를 모이게 된다, 그 다음 또 잘 안 모이게 된다, 이거가 중요한 보다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적든 많든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작가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트라이브즈,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계신 거고 온라인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온라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작가님께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홈페이지 안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그 비전, 공동체마다 큰 공동체가 있고 작은 공동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순환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좀 소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속하고 그러지만은 그거에 약간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모임에 소속하고 싶고 그 다음 참여하고 싶은데, 또 그 반면에 되게 커뮤니티 앱들도 많고 커뮤니티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모임에 속해서 뭔가 리더십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좀 모임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차별된 게 있다면은 좀 약간 꿈 기반으로,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나 의미 중심으로, 그래서 그 모임 안에는 항상 비전과 목표와 어떤 문화들이 있고 그 문화에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서 뭔가 서로를 좀 연결을 해서 좀 의미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 안에 제가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구현해서 같이 커뮤니티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제 좀 세계관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 답변지에 써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겠죠. 공동체로 모이고 나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조직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 어떤 정리가 돼야 되는, 가치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좀 약간 세계관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도 진보랑 보수가 있고, 그다음 자유주의, 그다음 보수, 뭐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한 그 요즘에 이념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세계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어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어떤 가치이고 그 가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이 가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 속하거나 그 다음 사회에도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좀 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좀 세계관을 정리해놨는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모임만 있으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근데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이 세팅이 되면은 그거는 사람이 없이도 그런 것,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지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공동체는 그냥 그 시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파되고, 또 그런 가치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전이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가치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같은 것을 좀 쉽게 좀 풀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죠. 네. 그래도 이런 세계관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뭔가 세계관들과 어떤 충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우리 조직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좀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세계를 이끌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 이제 글로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미국을 모방하고 일본을 모방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등한 위치에서 된 상황에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지만이 어떤 선두 그룹에 나갈 수 있고 그다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문화, 그다음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어떤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K-팝의 K-뷰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호응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길을 어떤 가고 있구나. 그다음 또 각 조직뿐 아니고 각 사람들도 이제 글로벌로 나갈 어떤 리더들로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리더로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의 다른 사상과 다른 관점, 그 다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조직들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좀 내가 어떤 변화시켜보고, 그다음 한 조직을 만들어보고, 한 조직을 또 이끌어서 변화시켜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조직이 큰 조직을 이제 다룰 수 있고, 큰 조직을 막 훈련하다 보면은 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큰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내가 글로벌 어떤 사람들을 뭐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조직, 그다음 자기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관계 맺고, 그다음 그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단합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또 내 꿈을 통해 가지고 내 꿈에 맞는 사람들을 같이 어떤 협력해서 뭔가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리더십을 경험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저자 장주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